아니 뭐 너무 아니 뭐 PD가 너무 지시가 왔으니까 약간 맞아. 이런 거야? PD가 그냥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언 느낌.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치발전소 마키아벨리의 도서관, 오늘도 좋은 정치사회 콘텐츠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거의 한 달쯤인가요? 한 달 만에 정채연 이사님 모시고 새로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엘버트 허시먼의 정령과 이해관계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의견도 또 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랬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책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으로는 앞에 나와 있지만 조너던 화이트의 불안세대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사실 조너던 화이트의 책은 뭐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맞아요. 되고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네. 이 불안세대라는 책을 특별히 오늘도 선정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책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진말 부분에 사실 하이트가 나는 2021년 후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소셜미디어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어떻게 손상을 입히는가 요거를 위주로 책을 쓰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쓰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고 이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한국에서도 이 책이 화제가 된 게 사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하이티의 약간 똑똑한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걸 위해서 뭐 성인들의 소셜미디어를 당장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사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성인들에게 이 성인들이 소셜미디어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먼저 펼쳤다면 반발이 심했을 텐데 이 초점을 아동 청소년으로 맞추게 되면서 아 그렇지 사람들이 어렴풋하게는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해서 이미 조금씩 얘기가 되고 있던 차에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특히나 이 불안세대 내용이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SNS 사용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소개하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거의 뭐 폭풍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뭐 조너던 화이트의 책들이 인기가 있고 또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조너던 화이트의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최근에 이제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랄까요? 또는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위기 담론을 뭐 왼쪽에서 설명하는 방식, 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돼서 뭐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아졌다, 뭐 예를 들면 거칠어졌다 이런 이제 왼쪽에서 이런 게 있고 뭐 오른쪽에서는 또 포퓰리즘이 너무 대두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조너던 화이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너던 화이트가 하고 있는 사회 심리학이랄까요? 뭐 정치 심리학, 사회 심리학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이런 쪽에도 관심이 되게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심리학 쪽을 전공을 하시니까 사회 심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조너던 화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분야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독자들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면 분명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EBS 많이 보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나왔던 심리학 연구 그런 것들이 다 사회 심리학 연구인데요. 대표적으로 그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아마 EBS 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권위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연구예요. 참가자들이 물론 다 연기입니다. 연기이고 실제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오답을 말하면 내가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그 실험을 세팅을 해요. 그리고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다 가짜지만 그리고 실험자는 옆에서 그냥 흰 가운을 입고 서서 실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강압이나 요구사항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참가자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강도, 그러니까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강도의 전기 충격까지 가했다. 이런 실험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하면 흔히 심리치료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회심리학은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 그리고 사회가 다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연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분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 하이트는 사실 철학 그 학문적 배경 자체는 도덕 심리학이에요. 그걸로 이제 학위를 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도덕 심리학은 사람들이 무엇을 옳고 무엇을 그르다고 판단을 하는가 이런 거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치 심리학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심리학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할 만한 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화이트의 나쁜 교육인가요? 그 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이제 최근에 뭐 MZ 또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미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한테 나타나는 어떤 과도한 자기 방어랄까요? 근데 이제 과도한 자기 방어가 어떤 면에서는 상대나 어떤 집단이나 사회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지점을 굉장히 탁월하게 분석해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정체성 정치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뭐랄까요 우회하려거나 아니면 또는 회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민주주의에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기존 구조나 권위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이런 지점들이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기존의 정치학 책들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실 이번 불안 세대라는 책도 저는 이제 정채현 이사님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보게 됐는데 아 역시나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 책 불안 세대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총 4개의 그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약에 정책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사실 4부면 시간이 없으시면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소셜미디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요거 자체가 좀 궁금하시다면 좀 전부 다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서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에게도 이 강도는 약할지언정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뇌 가소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그 아동 청소년기가 가장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저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나선 하이트가 만 16세 이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사실 좀 도발적인 주장인가요? 굉장히 도발적인 그쵸? 주장인데 최근에 다른 나라들 외국 사례들을 보면 그런 규제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거는 맞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호주에서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호주에서는 인스타그램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를 했고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쪽으로 퍼져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얘기이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만 16세 이전까지 있냐,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논증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16세부터는 적절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만 16세가 미국에서는 성인으로 인식되는 연령이거든요. 뭐 이때부터 차도 탈 수 있고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성인기로 미루자라는 뜻이지 16세부터는 뭐 무조건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애들과 남자애들로 약간 나눠서 각각의 어떤 좀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길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여자애들은 더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남자애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포르노 등에 빠져서 현실에서의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의 정치적 입장이 이제 자유주의자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저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원칙적인 입장에 기본적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나단 화이트의 글을 읽으면서 오히려 현대의 민주주의나 어떤 자유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는 다양성이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규제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좀 바뀌었다랄까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니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나, 이렇게 좀 충격을 스스로 먹기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나단 화이트가 이제 단순하게 뭐 인터넷 세계가 온라인 세계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예를 들면 이제 SNS에서도 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또 다른 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걸 굉장히 책에서 세세하게 좀 구분하면서 왜 인스타그램이 특히 여성 청소년들에게 더 위험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받았던 건 그 사진 보정 필터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이 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논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는 사진에서 보정 필터라는 걸 써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쓰지 않으니까. 그쵸. 예. 근데 왜 그게 중요하고 그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청소년에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허용할 바에는 그냥 술, 담배를 허용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오히려. 그쵸.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현대 사회의 어떤 그 진짜 근원적 불안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서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완전히 접근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점에서도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흡입력 있게 끌어당기는 것 같고, 저도 사실 처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 2010년, 2009년 이때부터 한국에서 좀 유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언론의 하위 유형처럼 약간 인식을 해서 SNS에 그런 자유를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근 5, 6년간을 보면 SNS가 굉장히 다변화됐잖아요. 뭐 틱톡, 스냅챗, 인스타그램 뭐 엄청나게 다변화가 됐는데, 그럼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부여하던 자유를 우리가 이 SNS에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는가는 저도 사실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죠. 저 말씀하신 대로 하이트도 뭐 말은 안 해도 차라리 아이들은 술, 담배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책에서 보면 오히려 현대의 어떤 그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규정을 어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나치게 순정적이랄까 어떤 규정을 어기지 않는 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도 덜 내고, 그쵸. 뭐 술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한 사고도 덜 내고, 이게 오히려 안 좋은 현상의 그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실제 술, 담배를 허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데이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그 데이터가 그런 뜻이잖아요. 아이들이 현실 세계로부터 점점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겪을 확률도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거다. 그 결과로 나오는 그쵸. 거다. 그 결과로 나오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한국에서는 좀 심도 있게 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규제해야 된다가 너무 이제 좀 포커싱이 맞춰지고, 하이트는 그거에 플러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규제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이들을 지구에서 살게 해주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살게 해주자. 이게 주요한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아동의 놀이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뭐 재미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의 발달, 그리고 이 아동이 정치적으로 존재하고 이런 형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거를 좀 막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그 사례랑 약간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부모가 아이를 혼자 공원에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도 아동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아동이 사실 현실을 혼자서 헤쳐나가고 자율적으로 놀고 그 놀이 과정에서 겪는 사고나 위험을 스스로 대처해 나가면서 발달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과도한 안전지상주의로 다 막아버렸다라는 게 책의 핵심적인 비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안전지상주의, 이것에 대한 이제 비판도 조나단 하이트가 굉장히 세게 하는데, 그 안전지상주의가 뭐 8, 9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강화됐는데, 주로 그 부담이 이제 책에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 세대, 부모들한테 가해지는데, 아마 한국으로 오면 이게 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쪽으로 부담이 강력하게 맞아요. 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읽으면서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최근에 그 현장 체험 학습 관련해서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근데 그 현장 체험 학습에서 어떤 인솔 교사가 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형이 선고가 됐고, 교사에게요. 그쵸, 형이 선고가 됐고, 그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현장 체험 학습을 취소하는 이런 일이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보면서 하이트가 아동의 놀이를 늘려야 된다, 그 학교에서의 놀이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학교의 놀이를 늘리려면 교사의 협력이 필수적인 건데, 이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사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억울함, 그러니까 저는 억울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억울함을 다루어야 되는 한 단계가 더 있구나,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만약에 학교에서 놀이나 현장 체험 중에 학생이 다쳤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교사의 책임이 이제 과도하게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게 이제 교사에게 가해지면서 실제 교사가 이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그런 놀이나 현장 체험을 이제 안 하게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점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말이 덜 나오는 방식으로. 근데 과연 그런 방식이 아동 발달이나 심리 발달에 긍정적인가? 조나단 하이트의 말을 빌려보자면 그게 이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여기서 비판하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와 결합하면서 더 안 좋은 그쵸, 걸로 그쵸. 증폭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에서는 과도하게 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는 그 현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법제도로만 규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법과 제도가 중요하긴 한데 그 법과 제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크게 말하라라고 분명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아동들과 달리 정부와 그 정당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서로 연대해서 우리가 이런 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요청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정치발전소의 마키아벨리 도서관에서 이제 이 책을 다루게 되는 이유랄까요? 목적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단순히 최근에 어떤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로만 좁게 해석되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라든지 어떤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붕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어떤 대분열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의 근저에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어떤 심리와 어떤 이데올로기 그리고 기술하고 연결돼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좀 깊고 넓은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아마 조나단 화이트가 이제 다른 나쁜 교육이나 다른 이제 바른 마음 이런 이제 책들에서 이제 충분히 또 그런 얘기들을 진보 보수의 사고 체계, 마음 체계 뭐 이런 걸 다루고 있긴 한데 이 책에서도 이런 부분 저는 좀 재밌었어요. 오늘날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정신 건강이 좋았는데 오늘날에는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정신 건강이 더 나쁘다. 더 나쁘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박수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남자 교사가 더 많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 최근에 이제 남자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남성 어떤 롤모델일까요? 역할 롤모델에 대한 것이 없으면 또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이게 한국적 현상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저자는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남성들이 왜 여성들에게 박탈감을 느끼는지 이게 이제 경제나 산업의 변화에서 어떤 능력이 더 우위를 점하고 또는 소득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의 변화가 생겼다. 육체적인 어떤 능력에서. 이런 지점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뭐 예를 들면 젠더 갈등, 정치적 양극화 또는 세대 갈등 이런 측면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력을 가지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책이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 자체가 이 책이 민주주의의 그 손상, 이 사람이 다루고 싶었던 그거의 에피타이저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저 지금 다음 책을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 책을 훨씬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선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봤는데요.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 세계로의 이탈 그리고 하나는 관계에 몰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요거 두 가지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지만 발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든다는 게 부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지금 사회에서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무나 안전한 온실만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지금 사회에서 오히려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계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이고 훨씬 더 그 범위가 넓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버튼 하나로 관계를 맺고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인간이 맺어왔던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좀 보는 편인데 여기 책에서 말하는 몰입은 영어로는 커미트먼트예요. 그리고 이 커미트먼트는 이제 스턴버그가 사랑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그 헌신이라고 주로 번역되는 그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으로만 상대를 판단하게 되면은 그 관계의 기반인 사랑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책이 또 의미가 있는 건 소셜미디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그 주장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201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악마를 하고 그리고 사이다를 외치고 엄벌을 원하고 참교육. 그렇죠. 네. 참교육. 그런 식의 네.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정치도 굉장히 사나워졌고 관용이나 신뢰 이런 게 기존의 사회 우리 미덕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멍청한 거 아니냐.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뭐하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 상처 이런 것만을 말하게 됐다라고 보는데요. 이 현상의 기저에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이 학자가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해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책에서 좀 제가 인상 깊었던 문구는 소셜미디어는 이제 우리가 비판하려는 사람들의 인간성에는 조금의 관심도 보여주지 말고 그들의 행동의 맥락도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바로 그 행동을 우리들 자신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인식할 필요도 없이 신속하게 공개 심판하도록 장려한다. 이제 이런 대목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게 최근에 온라인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사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의 문화가 더 이상 소셜 미디어만의 문화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걸 넘어서서 현실 세계에 많은 파일을 차지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또 보는 건데,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는 사실 빠른 피드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공개 시편도 부추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관계 얘기와 좀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할 때 상대방이 판사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심판해주는 사람과 우리는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아라는 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소셜미디어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착각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착각 속에서 사실은 누구랑도 연결될 수 없고 그 누구라도 연결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한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저는 좀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핵심은 다양한 사람들과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미래의 가능성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불완전한 선택을 해나가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태의 사람이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것도 위협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흑과 백으로 분명히 나뉜 세계 그러니까 권위주의 사회에 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은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인식하게 받아들일 수 되고 있는 거죠. 과도하게 상처 그쵸.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와 비교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현실 세계로부터 나는 벗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게 옛날에는 그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재미가 아니라 실제로 스스로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돼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렇군요. 이런 생각들이 관계를 통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머무르면서 이게 쌓여가고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서 그거를 내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검증하고 확인하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갈등도 겪으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소셜미디어 안에서 쌓여가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감정이 전염되기도 하고 그럼 증폭되면서 이게 이제는 더 이상 특정 개인, 특정 집단이 아니라 사회 일반 문화 전체에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에서는 진영 논리, 팬덤 정치 이런 식으로 발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국가적 환경이나 어떤 선진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가 제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글로벌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하는 게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또 검토하고 정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도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한국도 이런 경향을 정치적 자원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사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걸 해소하는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0년부터라고 그냥 임시적으로 가정을 해본다고 해도 벌써 15년이잖아요. 15년 동안 민주주의자로서 단련되지 않은 세대가 쌓여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민주주의자로서 훈련된 성인들도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강렬한 온라인 문화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 이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나가야 되고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 거잖아요. 누군가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제 바꾸자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저희 찾아주셨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책으로 한번 같이 또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키아벨리의 도서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